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변변한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에 그 수석 최고를 뽑겠다. 2인 대표를 두겠다.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인데 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에게는 좀 물어봤는데 이게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 박상수 변호사가 뭐 이거 관련해서 SNS 글도 올리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전당대회에서 2등한 사람은 수석 최고위원으로 두고 일단 당대표가 뭐 부재 시에 대행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좀 누군가를 견제한 거다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아니, 딱 보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진짜 누군가를 견제한 게 그냥 노골적인 의도가 느껴지는 게 예. 그냥 뭐랄까 원래 3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 3명이면은 뭔가 약간 집단 지도 체제의 성격이라도 좀 있는 건데 2명을 하겠다는 건 정말 실은 누군가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견제는 하고 싶다. 이 예. 의도가 너무 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천목회에서도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하고 그랬긴 했지만 네. 그때만 해도 그러한 취지가 뭐 누구를 견제하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 당을 이렇게 좀 한번 다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살려보고 당정 관계도 좀 더 이제 무게감 있게 만들어가지고 당정 관계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조롱받을 이런 위인설법의 행태를 할 바에는 어차피 시간도 지금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은 그냥 이제 안 건드리고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런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천목회가 초반에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두자 이런 아니요. 입장이신가요? 천목회는 아직은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입장은 바꾸진 않았어요. 근데 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어제 그러니까 제가 이게 2명 이거 발표 나고 나서 안 그래도 뭐 김재섭 의원이나 예. 아니면 이제 또 우리 세종갑에 계시는 또 유재화 위원장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랑 제가 좀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거는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냐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들도 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정도만 제가 그냥 논의를 좀 했었고 아직 뭐 전체적인 논의나 뭐 네. 입장 변경까지는 뭐 아직 있진 않았습니다. 예. 비대위가 자꾸 뜨니까 이제 대표가 사퇴를 하는 일이 사실 책임지고 물러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비대위로 가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다라고 일단 설명은 하고 있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네. 근데 전지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누군가를 좀 견제하려는 목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십니까? 근데 어제 이걸 이제 황우여 위원장이 이걸 던지고 나서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의 대항마는 황우여다 또 이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재밌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를 하기 위한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친윤 친한이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당 네. 전체에 대해서. 예. 그리고 누군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2인 체제로 갔을 때 이게 분명히 좋다면 이걸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2016년에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김무성 대표가 그때 이제 옥새를 들고 날랐죠. 부산으로 예. 영도다리 위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러한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당시 서청원 최고위원이 네, 그때가 네, 딱 2인 있었죠. 체제였거든요. 예. 사실상. 이게 뭐냐면은 집단 체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은 잘 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계파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네. 2인 체제, 2인 구조가 되면은 2인 갈등 구조가 더 전면화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에 집권 여당이었거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친박 서청원 그다음에 비박 김무성 이렇게 나뉘어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윤 비윤할 것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때는 그래도 다수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소수 여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더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그 내후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파동이 또 본격화될 수도 있다. 재현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리고 지금은 그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 어떤 탄핵 열차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인데 네.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면은 오히려 갈등 구조만 본격화되고 제대로 방어가 안 될 수도 있고 누군가 하나 당대표가 되면은 거기에 수긍하고 힘을 몰아주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2등으로 지도부에 들어간 사람은 호시탐탐 저 대표가 물러나야 내가 대표가 되니까 이게 좀 올바른 지도부가 될지도 좀 의문이기는 해요. 운영이 잘 될런가. 그런 걸 좀 우려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뭐 사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할 거면 그냥 확실히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낫지. 집단 지도 체제는 그 안에서 합의를 하는 그런 묘가 있는 건데 네. 이건 진짜 그냥 극단적인 갈등 관계만을 유발할 수가 있는 그러한 지점이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당 대표가 물러났던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당 대표가 물러날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총선에서 패배했다라든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물러날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당 대표가 물러났는데 부대표는 물러나지 않을 상황이 과연 상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 거죠. 지도부가 전체가 책임지지 예.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예, 뭐가 지도부가 있을까? 뭐 물러나게 되면 다 같이 물러나는 거지. 예. 지도부에서 당 대표만 물러날 상황을 상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럴 상황은 없고 그냥 임기 마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당 대표가 물러날 때를 대비해서 부대표를 둬야 된다. 당 대표가 물러날 상황이면 비대위가 생길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저기라 했는데 이철규 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형해화가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여기서 그럼- 하셨어요. 지난주에. 여기서 하셨어요? 네, 여기서 하신 그러니까- 얘기예요. 여기서 하셨구나. 네. 네.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 그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이러면 예. 안 돼요. 형해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거 예. 아니면 저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물러날 경우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은 대선 전에 당규에 따라서 1년 반 전에 물러나야 대선 주자라서. 되잖아요. 네. 물러날 때 그때 내가 당 대표 하겠다 좀 이런 의도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예. 지방선거 공천 네, 지방선거 하겠다.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거. 대선 주자니까 물러나야 될 거면 그때 이어받아서 그때 이어받아서 지방선거 하겠다. 이게 공천을. 어떤 당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 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예. 황우여 대항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황우여 대표가 직접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충분히 좀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 그거를 대신한다는 게 지금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원 당규에 따라서 대선 1년 전에 물러나면은 지방선거 때 뭔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지적을 해왔잖아요. 예. 그때를 상정을 해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전제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서 친윤 그다음에 친한 다 반대를 하는데 당 전체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하필 또 심평 변호사가 황우여 대항마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분명히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 예. 이게 어떤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의 어떤 지지율의 여부를 변론하고 대항마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친윤그룹에서 내세울 대항마가 없다는 게 그 자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게 아닌가. 어떤 그 본인의 욕심이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좀 여러 가지 오해는 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논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꺼내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오세훈 시장은 일단 반대를 했어요. 오세훈법을 만들면서 지구당이 없어지게 했던 장본인인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정치 개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박상수 변호사가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이니까 이런 반대 의견에는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의 반대는 약간 좀 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 정당을 포괄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예. 미국식인데 미국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모든 이런 그 공천을 다 결정을 하고 여론조사 100%로 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당 대표도 여론조사 100%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 이론의 연장선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중앙당도 축소해야 되고요. 지역당도 지금 시도당도 다 거의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냥 포괄 정당화 되는 거죠. 이게 미국식 모델인데 오세훈 시장은 이 오세훈법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이 말씀들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 정당이 포괄 정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그것이 아니라 지구당을 부활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당에서 일종의 후원금을 공공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하면서 예.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구당에서부터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훈련이 되고 그
정치 색깔에 맞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풀뿌리부터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럽식의 이제 소위 말하는 대중정당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 지구당 부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뭐 원외 당협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사실 총선 때부터 정치개혁 이야기하면서 네.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세비 평균 임금 수준으로 완화,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이런 것들이 다 국회의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직업적인 매력을 떨어뜨리고 사적으로 가져가는 돈을 최소화하고 대신 공공 분야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아닐 때도 후원금을 받도록 해서 공적인 의미를 키우고 사적인 이익이나 특권은 최소화해서 정치를 진짜 공적인 목적으로 할 사람들이 각각의 정파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예.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이 정치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분명히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한동훈 위원장이고 정당을 좀 더 이렇게 그냥 국민들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해서 정당의 정치색을 희석시키고 모든 정치 색깔이 한 정당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바꾸자는 게 이제 미국식 스타일로 바꾸자는 오세훈 시장의 네. 포괄 정당 이론이죠. 네. 각각 의미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포괄 정당 이론으로 가게 될 경우에 이런 팬덤 문화나 이런 것들이 격심해지고 극단화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식의 정치 개혁이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구당 놓고도 뭐 당권 주자들은 찬성도 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좀 부작용 우려는 여전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게 돈 먹는 아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없어진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지현 변호사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구당 부활은 사실 국민의힘에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 조직 장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찬성하는데 다만 다른 것들과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 장해찬 씨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이분이 최고위원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슈퍼챗을 19만 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검찰로 송치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해찬 씨가 만약에 이게 지구당이 부활했을 때 당협위원장이었다면 후원금을 모금하는 게 가능하니까 장해찬 씨는 그 경찰의 수사를 안 받았을 거거든요. 네. 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당협위원장인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 지망하는 일반인들과의 어떤 그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 불형평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피감 기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대가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용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천 헌금이 지금 대한민국에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그 지방선거 지방의원들 공천 같은 경우에는 시도당에서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의 권한이 많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수직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자기 선거에 이렇게 지방의원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후원금을 넣게 된다면은 당협위원장이 가진 권한은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대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떤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그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 신인들은 정치 후원금을 그럼 아예 그냥 금지를 할 것인가 이런 논의랑 같이 가야지 그냥 지구당 부활만 딱 시켜놓고 본다면은 다른 부작용들이 드러날 것 같아서 아까 그 김용태 의원도 여러 조건을 전제로 부활에 찬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뭐 비용 문제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뭐 부작용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정당의 뭐 거대 양당이 여전히 이제 좀 정치판을 잡고 있는데 정말로 그냥 정치를 하고 싶은 신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구당이 생겨가지고 거기 또 어떤 위원장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조차 기득권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득권을 타파하자고 해서 했는데 또 다른 기득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현재 당협 상황에서는 지역에 우리 당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협 사무실도 만들 수가 없고 뭐 현수막도 걸 수가 없고 뭐 당연히 후원금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지역의 조직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젊은 층에서 특히 수도권의 젊은 층에서 예.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라는 친구들이 이 당에 들어와서 놀 곳이 없어요.
이미 민주당이 4연승을 하는 사이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탄탄한 민주당은 지역 조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 조직에서부터 예를 들어 뭐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뭐 사회적 경제라던가 이런 지역 조직들이 있단 말이죠. 협동조합이라던가 예. 그런 조직에서부터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훈련을 쌓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데도요. 지역 조직들은 이미 민주당이 절반 이상 넘어가 있는 곳들이 막 있고 그래요. 예. 새마을운동 기구도 민주당이 절반 이상 들어가 있고 막 그런 식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뭐 보수단체로 분류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지역 예. 조직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수도권 지역 조직들은 10년 네. 이상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젊은 층의 젊은 보수들이 나는 보수인데 어디 가서 참여도 하고 싶고 활동도 하고 싶고 네트워킹도 하고 싶은데 그 공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세대와 지역과 수도권과 우리 당이 단절되는 거죠. 네. 지구당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그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예. 실제 지구당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헬무트 콜 총리는 17살 때부터 지구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징검다리가 될 수가 있는 구조죠. 물론 인사 문제라던가 회계 문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투명하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에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예. 어쨌든 지구당은 전당대회가 뭐 시작이 되면은 또 다시 나올 이슈 같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뭐 이제 전당대회 일정 거의 이제 나올 텐데 예. 거의 뭐 임박하면 발표를 하시지 않을까요? 뭐 나올든 안 나오든 진짜. 네. 아니 주변에서 좀 이번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꽤 전달이 된다고 들어서 그거는 예. 누구나 뭐 이번 당대표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지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임기도 뭐 대통령 선거를 나오려고 한다면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이제 우리는 소수당이고 예.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해도 뭐 정치 개혁을 할 만한 어떠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정 관계가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안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목소리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에 대한 고민도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는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이 저도 예전에는 사실 좀 안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제 검사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것들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계산이잖아요. 예. 예, 그러한 계산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어쩌면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게 굉장히 힘든 길이라도 네.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선택하시는 것에 따라서 응원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분은 변호사이시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 1일 1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서 며칠 전에는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제 검찰의 강압 수사, 뭐 허위 진술을 좀 강요받아서 그것 때문에 진술이 번복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방탄 특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저는 특검은? 이거 법안 보고 정말 웃겼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구나. 예. 이게 이재명 방탄 특검이냐, 왜 이재명 방탄 특검인지는 이화영 변호인이 저번에 기일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되는지는 거기서 먼저 얘기를 했고, 재판에서 나왔고. 네, 예. 재판에서 나왔고, 그러면은 그 이화영 재판을 흔들어야지 이재명 방탄이 된다는 얘기인데 흔들려면 어떻게 흔들어야 되겠어요? 일단 지연을 시켜야 되겠죠. 지연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재판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흔들어야 되는데 이 대북송금 특별법안 여기 보면은 그 800만 불이 북한에 건너간 명목이 네.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위해 건너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거고, 또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화영이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회유당했다 막 그러면서 회유당했다 뭐 그러고 뭐 누구는 가가지고는 진술을 몇 번 했는데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여기 특검 법안에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판에 전대가 된 수사를 흔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판사나 검
검사나 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 재판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예. 1심 끝나고 앞으로 2심이고 확정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재명 방탄 특검인 거고 왜 그러냐? 위증교사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빨리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빨리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그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건 제3자 뇌물이 되거든요. 네. 뇌물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형량받았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예. 5억만 넘어도 10년 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법적인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앞장서서 다퉈가지고는 방탄법 만들고 보호하자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당장 내일이 이화영 전 경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재판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도 조금 궁금한데 수사가 다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검찰 쪽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재판정에 와서 했던 거 진술이 좀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뭔가 불복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 쪽에 불리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그 뭐 재판부는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 진짜 기소된 사건을 진짜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을 한다라는 건 정말 약간 우리가 법률가적 상상력을 넘어섰어요 지금. 예. 예, 이분들은 정말 네. 제 상상력을 넘는 예. 정말 놀라운 창의력을 갖고 있고 아니 정말. 어렸을 때 싱크빅을 하셨나? 아니, 정말 진짜 아니 정말 창의력에 정말 대가들이신 것 같은데 창의력이다. 아니, 네. 창의적이고 정말 이게 놀라운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검사들을 예. 계속 줄기차게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검사를 탄핵해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특검법을 만들어 이거는 진짜 거의 다른 국가들로 치면 거의 사법 방해죄라는 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죄에 해당될 정도로 네. 예,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하여 이렇게 자신들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막겠다는 이런 태도는 법원에서 확실히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네. 법치주의가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좀 브레이크를 확실히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법을 발의를 한 게 보면은 뭐 이성윤 의원 전 중앙지검장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자긴 한데 공동 발의한 게 뭐 양분남, 박균태, 김동화 이런 분들이 다 대장동 변호사거든요. 네, 그 민주당에 있는 변호사들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들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개인 로펌 수준이냐 뭐 이런 말까지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개인 로펌 만들라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조용히 공천하는데 여기는 막 행사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거 대북송금 특검법에 진짜 황당한 조항이 있어요. 수사기관 내에서 그 특별검사에 대해서 범죄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예. 대놓고 너 불면은 내가 봐줄게. 이거 회유하는 거예요. 플리바게닝을 집어넣은 거네요. 예, 집어넣은 건데 우리나라는 법 체계상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 사건만 관련해서는 이걸 인정해요? 이거는 그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고 위헌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똑같아요. 예전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관여했다고 선고일 연기하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 재판 개입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법안으로 대놓고 그냥 재판 개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시나리오는 딱 그건 거예요. 이재명 대권 가도를 위해서 일단 임기를 단축해야 돼. 그건 최상병 특검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를 피해야 돼. 그게 이화영법과 대북송금 특검법이고 김건희 여사법은 그 핸드백 준 거 죄 안 된다는 거 자기들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이성윤 지검장, 뭐 중앙지검장까지 하신 분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다만 이분들은 이거를 기화로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 핸드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 하지만 태평양에 그물 던져서 고래 잡듯이 해가지고 뭐가 있지 않을까 한번 보고 싶다. 뭐 나오면은 우리는 탄핵 간다. 지금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국민들이 다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저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또 법 하나가 더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해서 수사기관 무고죄 그리고 법 왜곡죄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뭐 재판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뭐 사건 최저형이 징역 2년 미만이면은 이 수사기관도 징역 2년을 주겠다. 그러니까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가지고 뭔가 무리하게 했을 때는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신 피해자 이제 당해서 이제 뭐 무죄나 이런 걸 받으신 분 중에 의뢰인들 중에 뭐 이렇게 무고로 이렇게 고소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소당한 거랑 똑같은 형량을 무고로 받게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 이야기를 그냥 국회에서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정말 진짜 놀라울 정도의 창의력이고 예. 예, 계속해서 우리 나오는 헌법이 창의력. 예, 정말 놀라운 정도. 정말 진짜 저는 와 이게 법률가들이 있는 분들이 또 법률가들이 또 많나요? 민주당에도 예.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놀라움이 있는데 우리 헌법은 특히 법관에 대해서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헌법에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심껏 재판을 했다고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 그럼 뭐 법에 대한 해석은 정말 천차만별이고 네. 지금도 그 해석론 갖고 다투고 있는데 뭐 자기들만의 해석만이 옳은 것이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정말 우리는 그냥 룰 업으로가 아니라 룰 바이로 그냥 법을 이용한 인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치 세력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수준이고 예.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정말 근간에서부터 위협을 받고 있구나.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요즘 21세기에 선진국들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소위 연성 파시즘이구나. 연성 파시즘.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파시즘이 막 이렇게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막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이렇게 법을 이용하고 이게 뭔가 부드러운 지도자의 이런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예. 이게 사실상은 파시즘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걸 이제 연성 파시스트라고 연성 파시즘이라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진짜 전형적인 연성 파시즘으로 흘러가려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막아내야 되고요. 네. 과거 뭐 통합진보당은 그래도 뭐 그냥 계급 정당 정도였고 소수 정당 정도였는데 진짜 수권 정당급이 되는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게 전 좀 위기감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법 왜곡죄라는 게 좀 이게 너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좀 억울하면 다 판사 검사를 고발해 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뭔가 옥죄는 수단인데 저는 이거 다 위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무고했을 때 뭐 증거를 위조하거나 했을 때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건 어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네. 증거 인멸이라든지 위조는 그 인멸이나 위조를 했을 때 뭐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형량이 규정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뇌물죄를 수사를 하면서 뭐 증거를 어떻게 했으면 뇌물죄랑 똑같이 무기징역 살아라. 이거는 어떤 형평의 원칙에 비례의 원칙에 일단 죄질과 처벌이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거고요. 네. 법 왜곡죄라는 거는 왜곡의 정의가 뭔지가 불명확해요. 그다음에 법을 판단하는 거는 3심제에 의해서 법관이 판단하는 건데 왜 이거를 한 번 더 본다는 거는 일단 법치 체계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거고 왜곡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잖아. 이거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거든요. 예. 이거 다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